아저씨, 엄마 생일 선물로 줄 팔찌 잃어버렸어요. 파출소 계단에 앉아 울고 있는 7살 해나와 우연히 마주친 재벌 2세 윤재. 이 팔찌 어디서 난 거죠? 아이 손에 들린 작은 팔찌를 본 순간 8년 전 갑자기 사라진 첫사랑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해나, 누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혜가 떠난 진짜 이유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윤재의 아버지가 벌인 치밀한 협박과 위협, 그리고 8년간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과연 이들은 사회의 편견과 가족의 반대를 뚫고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작은 팔찌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때로는 아픔이, 때로는 기쁨이, 때로는 믿기 어려운 가슴 뭉클한 우리 주변의 진짜 이야기,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될 이야기들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초여름 저녁이었습니다. 골목길 끝자락에 붉은 노을이 물들어가고 있었죠. 오래된 파출소 앞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며 하루의 마지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분식집에서 흘러나오는 튀김 냄새가 골목 전체를 감쌌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저녁 준비하는 소리들이 평범한 일상의 따뜻함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파출소 계단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7살 해나였죠. 아이의 두 무릎은 놀이터 흙으로 더러워져 있었고 작은 어깨는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해나는 눈물을 훔치다 말고 콧물이 찔끔 나오는 얼굴로 고개를 푹 떨어뜨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해나는 작은 손으로 주머니를 계속 뒤적거렸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말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 소중한 팔찌가 거기 있었는데 말이죠. 엄마 생일 선물로 준비한 그 특별한 팔찌가요. 얘야, 왜 여기 혼자 앉아 있니? 순찰을 마치고 돌아온 중년의 경찰관이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찰관의 얼굴에는 아이를 걱정하는 따뜻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해나는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어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엄마 생일 선물로 줄 팔찌를 잃어버렸어요. 해나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코를 훌쩍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이 엄마 생일인데, 깜짝 선물하려고 했는데, 어떡하죠?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팔찌라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하려고 했는데, 경찰관의 표정이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이의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경찰관은 해나의 작은 손을 잡고 파출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저씨가 한번 찾아볼게. 혹시 누가 주워서 맡겼을지도 모르거든. 파출소 안은 따뜻한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동네 안전을 위한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구석에 있던 습득물 보관 상자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어떤 아주머니가 놀이터에서 주웠다고 맡긴 게 하나 있단다. 혹시 이거니? 해나의 눈이 번개처럼 반짝였습니다. 경찰관이 내민 작은 투명 봉투 안에는 은색 팔찌 하나가 들어있었거든요. 해나는 눈물을 재빨리 닦으며 조심스럽게 팔찌를 꺼냈습니다. 작은 손가락으로 팔찌를 만지작거리는 해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팔찌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HJ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로는 약속이라는 작은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해나는 두 손으로 팔찌를 꼭 쥐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아요. 이거 맞아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해나의 목소리에 기쁨과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생일날 깜짝 선물하려고 몰래 숨겨놨다가 놀이터에서 놀 때 주머니에서 떨어뜨린 것 같아요. 엄마한테 들키면 안 되는 비밀이었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해나는 팔찌를 가슴에 꼭 안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 팔찌를 하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보여요. 가끔 팔찌를 만지면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때였습니다. 파출소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섰는데 그가 바로 윤재였습니다. 32살의 윤재는 회사 업무 때문에 파출소에 확인할 게 있기에 잠시 들른 참이었죠. 평소처럼 간단한 업무를 처리하려 했던 그였는데 해나 손에서 반짝이는 팔찌를 본 순간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팔찌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본 적이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팔찌였죠. 윤재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실례지만 이 팔찌는 어디서 난 거죠? 경찰관이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놀이터에서 잃어버린 걸 동네 분이 주워서 맡겼어요. 보호자 연락은 이미 드렸고 곧 오실 예정입니다. 윤재는 잠시 말없이 팔찌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8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거든요. 대학교 2학년 때 캠퍼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그 봄날의 기억이 말입니다. 그때 지혜와 함께 만든 커플 팔찌가 있었습니다. 둘이서 용돈을 모아 액세서리 가게에서 주문 제작한 특별한 팔찌였죠. 한쪽은 지혜에게, 한쪽은 윤재에게. 팔찌 안쪽에는 서로의 이니셜과 함께 약속이라는 단어를 새겨 넣었습니다. 윤재는 천천히 정장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침착하게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혹시 이 아이 어머니가 오시면 제 연락처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급하지는 않으니까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시라고 전해주세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받았습니다. 윤재는 해나를 한 번 더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아이가 웃을 때의 눈매가 어디선가 본 듯 했습니다. 윤재는 파출소를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온 윤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그의 얼굴을 물들이고 있었고 가슴 속에서는 뭔가 뜨거운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재는 집으로 돌아와 서랍 속 깊숙이 넣어둔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대학 시절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와 함께 찍은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자신의 팔찌가 들어 있었죠. 윤재는 자신의 팔찌를 꺼내 들었습니다.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안쪽에는 YJ와 약속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윤재의 가슴이 다시 한번 세게 뛰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재는 그동안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중에도 집에서 저녁을 먹을 때도 자꾸만 그 팔찌와 해나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특히 아이가 웃을 때의 눈매가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도 윤재는 평소처럼 퇴근길에 그 골목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이 향한 곳은 동네 놀이터였죠. 혹시라도 그 아이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을까요? 놀이터에는 저녁 시간임에도 아이들이 몇 명 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윤재의 눈에 띈 것은 미끄럼틀 옆에서 혼자 그네를 타고 있는 해나였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그네를 밀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윤재는 조심스럽게 놀이터 벤치에 앉았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아이가 무서워할 것 같았거든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윤재는 용기를 내어 해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저번에 파출소에서 봤던 아저씨야. 팔찌 찾은 그 아이 맞지? 해나는 그네를 멈추고 윤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순간 경계하는 표정이 스쳤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맞아요. 아저씨 덕분에 팔찌 찾았어요. 엄마가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해나는 손목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 팔찌가 아이의 가느다란 손목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윤재의 심장이 다시 빨라졌습니다. 엄마한테 선물했구나. 엄마가 많이 좋아하셨어? 네. 엄마가 울면서 고마워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 팔찌 좋아하니 잃어버리지 말고 차고 다녀도 된다고 하셨어요. 윤재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정말로 지혜일까요? 윤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해나야, 엄마 성함이 어떻게 되니? 아저씨가 인사드리고 싶어서. 지혜요. 박지혜. 엄마 이름 예쁘죠? 순간 윤재의 세상이 정지된 듯 했습니다. 박지혜. 8년 전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리고 갑자기 사라져버린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윤재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엄마 나이가 어떻게 되니? 30살이요. 엄마 진짜 예뻐요. 다른 사람들이 자꾸 젊다고 그래요. 윤재는 빠르게 계산해 보았습니다. 8년 전 지혜는 22살이었으니까 지금 30살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해나의 나이는 7살. 시기적으로도 들어맞았습니다. 그때 놀이터 입구 쪽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나야, 여기 있었구나. 윤재와 해나는 동시에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여성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는데 윤재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버렸습니다. 지혜였습니다. 8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그 얼굴, 여전히 우아한 그 걸음걸이였습니다. 다만 예전보다는 조금 야윈 듯했고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살짝 보였습니다. 지혜는 해나에게 다가가다가 벤치에 앉아있는 윤재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지혜의 발걸음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윤재. 지혜의 입에서 나온 것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8년의 공백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듯한 순간이었죠. 해나는 두 어른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아이다운 순수함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가 제 팔찌 찾는 걸 도와주신 분이에요. 정말 친절한 아저씨예요. 지혜는 해나의 말을 듣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혜는 재빨리 해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해나야, 집에 가자. 저녁 준비해야지. 하지만 해나는 윤재를 향해 밝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집에 놀러 오실래요? 엄마가 요리 정말 잘하거든요. 지혜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지혜는 황급히 해나를 안아들며 말했습니다. 해나야, 아저씨는 바쁘실 거야. 우리 집에 가자. 하지만 윤재는 용기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혜야. 윤재가 지혜의 이름을 부르자 지혜는 몸을 떨었습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그 목소리였으니까요. 우리 얘기 좀 할 수 없을까? 8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잖아. 지혜는 해나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아이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지혜의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해나는 내 딸이야. 지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윤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물었습니다. 해나, 내 딸이야? 그 질문에 지혜는 대답 대신 눈물이 맺힌 눈으로 윤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윤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나는 두 어른 사이의 긴장감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그저 엄마가 왜 갑자기 슬픈 표정을 짓는지 궁금했을 뿐이었죠. 지혜는 해나를 아는 채로 뒤로 몇 걸음 물러났습니다. 미안해. 지금은 안 돼. 그 말을 남기고 지혜는 해나와 함께 놀이터를 떠났습니다. 윤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확신과 동시에 새로운 혼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해나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지난 8년 동안 지혜는 혼자서 아이를 키워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왔다는 것이죠. 윤재는 모든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재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있는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는 8년 전의 그날에 대한 의문이 가득했거든요. 왜 지혜가 갑자기 사라졌는지, 정말로 아무 말 없이 떠난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회장실 문을 두드리자 아버지의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와라. 윤재는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아버지는 커다란 책상 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는데 윤재의 모습을 보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오늘 회사는 안 나가나? 프로젝트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윤재는 아버지 앞 의자에 앉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8년 전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8년 전이라니? 갑자기 왜 그런 옛날 얘기를?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윤재는 아버지의 반응에서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박지의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뭔가 하신 일이 있으시죠? 아버지는 서류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의 얘기는 왜 또 꺼내는 거냐? 이미 끝난 일이잖느냐? 끝난 일이라고요? 지혜가 왜 갑자기 연락도 안 받고 사라졌는지 아버지는 아시죠? 윤재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야 서류를 내려놓고 윤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윤재야, 내가 그때 22살이었다. 사회 경험도 없는 애송이가 사랑이라는 게 뭘 알겠느냐? 그 여자와는 신분 차이가 너무 났어. 신분 차이요? 그게 사랑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관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야. 현실이라는 게 있는 거다. 그 애는 결국 돈을 받고 떠났잖느냐. 윤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돈을 받고 떠났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의 가족이 빚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합당한 금액을 제시했지. 너희 관계를 정리하고 떠나라고. 윤재는 머리가 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혜가 돈 때문에 자신을 떠났다는 말인가요? 아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지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돈을 받고 떠났다고요? 아버지는 잠시 주저하다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어. 하지만 결국 현실 앞에서는 누구나 굴복하게 되어 있어. 윤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지혜에게 뭘 하셨습니까? 돈만 준 게 아니죠? 아버지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다. 더 파헤칠 필요 없어. 하지만 윤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8년 동안 품어온 의문을 반드시 해결해야 했거든요. 윤재는 회사를 나와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8년 전 아버지의 운전기사였던 김 기사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김 기사는 여전히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김 기사는 윤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윤재는 조심스럽게 8년 전 일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김 기사님, 8년 전에 아버지께서 박지혜라는 사람에게 뭔가 전달하라고 하신 적 있으시죠? 김 기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도련님, 그 일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김 기사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김 기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봉투 하나를 전달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봉투가 아니었어요. 그냥 봉투가 아니었다고요? 편지도 함께 있었는데 그 편지 내용이 좀 협박 같았어요. 윤재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떤 협박이었나요? 그 아가씨가 도련님 곁에 있으면 가족들이 힘들어질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가족 사업도 망하게 될 거라고. 그리고 돈도 함께 있었고요. 윤재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지혜를 협박해서 떠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가 어떻게 했나요? 처음엔 돈을 받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가족을 생각해서인지 결국 김 기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재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지혜는 자신 때문에 가족이 피해를 입을까봐 어쩔 수 없이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재는 지혜가 살고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예전에 지혜가 살던 동네 근처부터 시작해서 여러 곳을 돌아다녔죠. 하지만 쉽게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마트에서 지혜를 다시 만났습니다. 지혜는 해나와 함께 장을 보고 있었는데 윤재를 보자 깜짝 놀라며 해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혜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윤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지혜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했습니다. 여기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봐요. 그럼 어디서 얘기할까?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지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해나를 집에 데려다 주고 30분 후에 놀이터에서 만나요. 30분 후 놀이터에서 만난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8년 만에 둘만의 시간이었죠. 윤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알겠어. 아버지가 널 협박했구나.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가족이 당신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 무서웠어요. 윤재는 지혜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해나를 키워온 거구나. 정말 미안해.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당신에게 말했어야 했는데 해나가 태어날 거라는 걸.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8년의 세월과 상처가 그 사이에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만큼은 여전했습니다. 며칠 후 윤재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에서 더 이상 지혜와 해나를 혼자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는 약혼을 파기하고 회사 프로젝트에서도 손을 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윤재야, 정신 차려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아버지는 책상을 세게 내리치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윤재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8년 전에는 제가 어려서 아버지 말씀에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제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가족이라니, 그 여자와 아이가 내 가족이라는 증거라도 있느냐? 윤재는 주머니에서 DNA 검사 결과지를 꺼내 아버지 앞에 내밀었습니다. 해나는 제 딸이 맞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아버지는 결과지를 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고했죠.
그렇다 해도 안 된다. 우리 집안의 명예를 생각해야 한다. 명예요? 8년 동안 제 딸이 아버지도 없이 자란 게 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결국 윤재는 약혼 파기를 강행했습니다. 그 소식은 곧바로 언론에 퍼졌고 회사 임직원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표님 아드님이 갑자기 약혼을 파기했다면서요? 그것도 혼외자가 있어서 그런 거라던데요. 아이고, 이런 스캔들이. 회사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문은 순식간에 온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지혜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저 여자가 그 유명한 재벌가 도련님을 꼬신 여자래. 아이고, 그래서 혼자 아이 키우고 있었구나.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요즘 그런 사람들 많잖아. 지혜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죠. 특히 해나가 걱정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해나의 담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지혜를 불러냈습니다. 해나 어머님, 혹시 최근에 해나가 힘들어하는 일이 있나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이들이 해나에게 자꾸 아빠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해나가 답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요. 지혜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순수한 아이가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 때문에 상처받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혜와 해나는 집 앞에 몇 명의 낯선 사람들이 서성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저기 나왔다. 해나 어머니시죠? 잠깐만 인터뷰 좀. 지혜는 해나를 꼭 안고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머물렀고 심지어 욕설이 적힌 종이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런 말해요? 해나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지혜는 아이를 품에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괜찮아, 해나야. 곧 다 좋아질 거야.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고 아이들까지 해나를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재가 지혜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집 앞에 종이들을 보고 주먹을 불끈 쥐었죠. 지혜야,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안 돼. 우리 다른 곳으로 이사하자. 이사를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를 가도 똑같을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윤재는 지혜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공식적으로 해명하겠어. 기자회견을 열어서. 안 돼요. 그러면 더 큰일 나요. 당신 회사에도 피해가 갈 텐데. 회사는 상관없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너희 모녀잖아. 그때 해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이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이사 가야 해요? 해나의 말에 지혜와 윤재는 모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이미 몇 번의 이사를 경험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윤재는 해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해나야, 아빠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더 이상 이사 가지 않아도 돼. 정말요? 아빠가 정말 도와줄 수 있어요? 해나의 눈에 희망이 비쳤습니다. 윤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습니다. 아빠가 약속할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아. 다음 날 윤재는 아버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지혜도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지혜와 해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선 지혜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8년 전에 그 무서웠던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아버지는 지혜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8년 전에 내가 한 말을 기억하지?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어요. 도망치지 않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 같은 여자가 우리 집안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느냐? 윤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지혜는 해나의 엄마이고 해나는 제 딸입니다. 혈육을 부정하실 건가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족의 이름을 더럽힐 수는 없다. 내 살아있는 한 절대 인정할 수 없어. 그 말을 듣고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재는 아버지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버지와 연을 끊겠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성도 바꾸겠어요. 뭐라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노려보며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지혜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결국 지혜와 윤재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혜가 말했습니다. 윤재 씨,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괜찮으니까. 괜찮지 않아. 해나가 상처받고 있는데 어떻게 괜찮다고 할 수 있어? 윤재는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끝까지 함께하고 싶어. 8년 전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윤재의 약혼 파기 소식이 본격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지혜와 해나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침마다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해나가 학교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엄마, 오늘은 학교 안 가면 안 될까요? 해나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지혜는 해나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해나야. 엄마가 뒷문으로 데려다 줄게. 하지만 뒷문에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해나를 안고 재빨리 학교로 향했지만 길 곳곳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해나 어머니, 재벌가 도련님과 언제부터 알고 지내셨나요? 혼외자라는 게 사실인가요? 돈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지혜는 해나의 귀를 막아주며 빨리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고함 소리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이 지혜를 보며 수군거렸고 아이들마저 해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해나야, 너 아빠가 돈 많은 사람이래. 우리 엄마가 내 엄마는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 아이들의 순수하지만 잔인한 말들이 해나의 마음에 상처를 냈습니다. 해나는 교실 한 구석에 혼자 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급히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나 어머니, 죄송하지만 오늘은 해나를 일찍 데리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혜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수한 아이가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윤재가 지혜의 집을 찾아왔을 때 집 앞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화가 난 동네 주민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런 여자 때문에 우리 동네가 시끄러워졌잖아. 애 하나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면서. 윤재는 주먹을 꽉 쥐며 사람들을 해치고 지혜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혜는 해나를 안고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두 모녀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지혜야, 이제 정말 다른 곳으로 가자. 이런 상황에서는 그때 지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재의 약혼자였던 민서의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지혜 씨죠? 저는 김민서의 아버지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딸의 인생을 망쳐놓고도 모자라
이제는 사회적으로 무리까지 일으키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대신 그 대가는 치르셔야겠어요. 내일부터 법적 대응에 들어갑니다. 혼인 빙자 사기,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죠. 전화가 끊어진 후 지혜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윤재가 급히 지혜를 부축했습니다. 무슨 전화였어? 민서 씨 아버지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그 말을 듣고 윤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스트레스와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의식을 잃고 만 것입니다. 해나가 울며 윤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쓰러졌어요. 깨어나지 않아요. 윤재는 급히 병원으로 지혜를 데리고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해나는 윤재의 품에 안겨 계속 울었습니다. 아빠, 엄마 죽는 건 아니죠? 엄마 없으면 저는 어떡해요? 해나의 절절한 울음소리에 윤재의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게 너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해나야, 엄마는 괜찮을 거야. 아빠가 꼭 지켜줄게.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기절입니다. 며칠간 안정을 취하시면 회복되겠지만 계속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날 밤 병실에서 지혜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침대 옆에는 윤재가 지키고 있었고 해나는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윤재 씨, 깨어났구나. 정말 놀랐어. 윤재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지혜는 해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때문에 해나가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혜야, 이제 내가 모든 걸 해결할게. 더 이상 너희 혼자 두지 않아.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윤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윤재 씨,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당분간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어요. 배제라니요?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이사들의 판단입니다. 프로젝트에서도 완전히 손을 떼시기 바랍니다. 윤재가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의 입지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윤재는 병원으로 돌아와 지혜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내가 모든 걸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지혜는 윤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 때문에 당신까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가족이야. 그때 해나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깨어난 걸 보고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깨어났어요. 해나야, 미안해. 엄마가 놀라게 해서. 해나는 엄마와 아빠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다시 도망가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망가기 싫어요. 아이의 말에 지혜와 윤재는 모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해나는 겨우 7살인데 벌써 너무 많은 것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윤재는 두 모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모든 것을 잃더라도 가족을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병원에서 나온 지혜와 해나 그리고 윤재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윤재는 조용한 교회의 작은 주택을 얻어 세 사람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8년 전 진실을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윤재는 김 기사를 다시 찾아가 더 자세한 증언을 부탁했습니다. 김 기사님, 8년 전 일에 대해서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공식적으로 말입니다.
김 기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련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저도 양심상 더 이상 숨길 수는 없겠네요. 김 기사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증언해 주었습니다. 회장이 어떤 협박 편지를 보냈는지, 지혜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결국 어쩔 수 없이 돈을 받고 떠났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윤재는 또한 당시 지혜의 가족 상황을 알고 있던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지혜의 어머니가 위독했던 상황, 가족의 빚 문제, 그리고 지혜가 임신 사실도 모른 채 떠나야 했던 절박한 상황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지혜 언니가 그때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임신 사실도 나중에 알았거든요. 지혜의 절친한 친구였던 수진이 증언했습니다. 언니는 윤재 오빠를 정말 사랑했어요. 돈 때문에 떠난 게 아니라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이런 증언들을 모으면서 윤재는 당시 아버지가 얼마나 치밀하게 지혜를 몰아붙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지혜의 가족을 위협했던 것입니다. 모든 자료를 정리한 윤재는 다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들고 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증거를 보시고도 여전히 모른 척 하실 건가요? 윤재는 녹음 파일과 증언서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김 기사의 증언, 지혜 친구들의 증언, 당시 병원 기록까지 모든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료들을 하나씩 보며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김 기사의 증언을 들을 때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께서 8년 전에 하신 일들이 모두 여기 있습니다. 지혜를 협박한 것, 가족을 위협한 것, 모든 게 다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너를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저를 위해서요? 제 사랑을 빼앗고 제 딸을 아버지도 모르게 키우게 만든 게 저를 위해서라고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윤재야. 정말 내가 잘못했다. 그 순간 윤재는 아버지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직접 나서서 모든 걸 바로잡아 주셔야 해요. 지혜와 해나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윤재는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실을 공개하고 정면으로 맞서기로 한 것입니다. 기자회견 당일 많은 언론사가 몰려들었습니다. 윤재는 단상에 서서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윤재입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지만 윤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번 일로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윤재는 8년 전의 진실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지혜와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이였다는 것, 아버지의 협박으로 지혜가 어쩔 수 없이 떠났다는 것, 해나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것까지 모든 걸 공개했습니다. 해나는 제 소중한 딸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8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워온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저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업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이미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제 가족이 더 소중하니까요. 아버님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버지께서도 잘못을 인정하셨습니다. 이제 함께 상황을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윤재의 기자회견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비판적인 시각도 많았지만
점차 윤재의 진정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윤재가 회사 내부의 부당한 관행들까지 함께 폭로한 것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오랫동안 잘못된 관행들이 있어 왔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직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일들 말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도 함께 바로잡고 싶습니다. 윤재의 폭로로 회사는 큰 혼란에 빠졌지만 동시에 변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집에서 기자회견을 지켜본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저희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해나가 순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지혜는 아이를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나야. 아빠가 우리를 정말 사랑하니까 그런 거야. 기자회견 이후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윤재를 비난하던 사람들도 진실을 알고 나서는 오히려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책임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다. 8년 늦었지만 진실을 밝힌 용기가 대단하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준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민서 아버지의 고소건도 있었고 회사에서의 입지도 불투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재는 지혜와 해나가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나가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아빠, 텔레비전에 나온 거 봤어요. 해나야, 아빠가 좀 멋있었니? 네, 정말 멋있었어요. 지혜는 윤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8년 만에 보는 가장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고마워요, 윤재 씨.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가족을 위한 당연한 일이야. 윤재는 지혜와 해나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윤재의 기자회견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론은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사회에서의 최후 대결이었습니다. 회사 이사회는 윤재의 거취를 결정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사들은 윤재를 완전히 축출하려 했지만 윤재는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사님들, 저에게 마지막으로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사회 의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30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우리를 설득시켜 보세요. 윤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지난 며칠간 준비한 자료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사님들, 저는 오늘 제 직책을 걸고 이 회사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재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가치가 무엇입니까? 돈과 권력만이 전부였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가족 같은 기업 문화였습니까? 이사들의 표정이 조금씩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지난 8년간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많은 부당한 관행들을 목격했습니다. 직원들의 사생활 침해, 불공정한 인사, 그리고 권력을 이용한 협박까지 말입니다. 윤재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몇몇 이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을 핑계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서 올바른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때 이사회 문이 열렸습니다. 윤재의 아버지가 들어선 것입니다. 모든 이사들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어떻게? 아버지는 천천히 윤재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이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8년 전 제가 한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사랑을 빼앗았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습니다. 박지혜라는 여성을 협박해서
제 아들 곁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그것도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말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것이 가문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건 한 가족을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윤재는 아버지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은 몰랐거든요. 제 손자는 7년 동안 아버지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제 며느리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고요. 이 모든 게 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윤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재야,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자랑스럽다. 아버지, 내가 진정한 책임감이 무엇인지 보여줬다. 도망치지 않고 맞서는 것. 그게 진짜 남자의 모습이야. 아버지는 다시 이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을 벌하고 싶다면 저를 벌하십시오. 모든 잘못은 제가 만든 것이니까요. 이사회 의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이제 물러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에게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앞으로 진정한 가족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말입니다. 윤재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지혜와 해나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리고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회는 결국 윤재의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단, 회사의 구조적 개혁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재와 아버지는 함께 지혜와 해나를 만나러 갔습니다. 지혜는 아버지를 보고 긴장했지만 해나는 천진하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세요? 아버지는 해나를 내려다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나야,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그동안 너와 엄마를 너무 아프게 했구나. 해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울고 계세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많이 잘못했단다. 지혜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원망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8년의 세월 동안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지만 진심 어린 사과를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혜야. 아버지는 지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일들을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은 없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짜 가족이 되고 싶다. 지혜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하지만 해나를 위해서라도 노력해보고 싶어요. 해나가 갑자기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우와,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거예요? 윤재는 해나를 안아올리며 웃었습니다. 그래, 해나야. 이제 우리는 정말 가족이야.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해나의 밝은 웃음소리 덕분에 점차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해나에게 그동안 못해준 것들을 하나씩 물어보며 할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윤재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윤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8년간의 긴 여행이 끝나고 진짜 가족의 모습을 찾아가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 후 계절이 바뀌어 다시 초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윤재와 지혜, 해나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제 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넓은 마당이 있는 2층 집이었는데
해나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지혜가 좋아하는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지혜의 31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해나는 며칠 전부터 비밀스럽게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고, 윤재와 할아버지도 깜짝 파티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일찍 집에 오세요. 아침에 출근하는 지혜에게 해나가 당부했습니다. 지혜는 요즘 윤재 회사의 사회공헌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자신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알겠어, 해나야. 그런데 왜 그렇게 신비스럽게 구는 거니? 비밀이에요. 엄마는 몰라야 해요. 해나의 익살스러운 표정에 지혜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사에서 지혜는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바탕으로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지혜 씨, 이번 프로그램 정말 좋네요. 한부모 가정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동료가 지혜가 만든 기획안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혜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윤재가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오늘 조금 일찍 집에 올 수 있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해나가 엄마 보고 싶어 해서. 윤재의 목소리에서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지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정리하고 갈게요. 집으로 가는 길에 지혜는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어색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것이 가장 힘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아버지도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해나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대했습니다. 매일 아침 해나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함께 숙제를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던 해나도 이제는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지혜는 이상하게도 집이 조용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해나의 웃음소리가 들렸을 텐데 말이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불이 켜지며 여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해나, 윤재, 할아버지가 모두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예쁜 장식들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지혜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지혜는 깜짝 놀라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해나가 달려와서 지혜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깜짝 파티예요. 우리가 준비한 거예요. 정말 고마워, 해나야. 지혜는 해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윤재와 할아버지도 다가왔습니다. 생일 축하해, 지혜야. 윤재가 지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생일 축하한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거든요. 모두 고마워요. 정말 행복해요. 해나가 갑자기 뒤로 뛰어가더니 그림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해나가 보여준 그림에는 4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해나, 그리고 할아버지가 모두 함께 있는 그림이었죠. 우리 가족 그림이에요. 예쁘죠? 정말 예쁘다, 해나야. 지혜는 그림을 보며 더욱 감동했습니다. 그림 아래쪽에는 해나의 삐뚤삐뚤한 글씨로 우리 진짜 가족 맞죠?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윤재가 해나를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해나야.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케이크에 촛불을 끄고 저녁을 먹는 동안 4사람은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혜에게 회사 일은 어떤지 물어봤고,
해나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내일 학교에서 가족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 뭐라고 소개할 거니? 우리 아빠는 회사 사장님이고, 엄마는 착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아버지라고 할 거예요. 해나의 말에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해나야, 할아버지가 정말 고맙다. 저녁이 끝나고 해나가 잠든 후 새 어른은 마당에 나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혜야, 정말 고마워.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할아버지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아요. 지혜는 손목에 있는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그 팔찌가 다시 이들을 하나로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윤재는 지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정식으로 결혼하자. 해나에게도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어. 지혜는 윤재를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때 2층에서 해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엄마, 할아버지, 뭐 하세요? 세 사람은 위를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해나가 창문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빨리 올라와요. 내일 할아버지랑 놀이공원 가기로 했잖아요. 알겠어, 해나야. 금방 올라갈게. 윤재가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당에 있는 작은 텃밭에서는 지혜가 심은 토마토와 상추가 푸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해나와 함께 만든 작은 그네도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던 가족이 다시 만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팔찌 하나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 그 작은 팔찌가 흩어진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옆방에서는 해나의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렸고 아래층에서는 윤재와 할아버지가 내일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는 손목의 팔찌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줘서. 창밖으로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시작을 알리는 별들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거리, 그 어떤 시련도 이겨냅니다. 작은 팔찌 하나가 흩어진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든 것처럼 말이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책임감 있는 선택, 그리고 용서의 힘이 만들어낸 감동. 혹시 여러분도 잃어버린 소중한 인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진실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전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어려움을 겪었던 지혜에게도 응원의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